어느덧 목요일장, 그리고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또 세 가지 꼽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슈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요. 러시아 증시의 MSCI 신흥국 지수 퇴출 이슈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뉴스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부터 전해져서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세 개 지수가, 세 개 주가 지수가 신흥국 지수, 선진국 지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증시는 이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MSCI가 오늘 러시아 증시를 여기서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때 MSCI는 이제 어떤 지수에든 편입을 한 나라의 증시를 시키는데 러시아 증시가 최근에 매매도 정지가 됐기도 했고 또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MSCI 지수에 편입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신흥국 지수 안에 다양한 국가의 증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비중으로 말이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여기 중국 증시고요. 그 다음 대만, 인도, 우리나라가 12.5% 12.2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추르르르 아래로 내려와서 1.5% 정도의 아주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러시아가 퇴출이 되면 여기에 들어갈 자금들이 분산돼서 조금씩 이제 들어올 거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더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들여다보면요. 러시아를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중이 그만큼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높아지게 되는데 한 12.43%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어쨌거나 돈 더 들어온다라는 요이고요. 자금 유입 예상 규모가 정말 좋게 봤을 때 한 최대로 4조 원대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정말 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시나리오 앞에서 최대 4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또 분석들을 보면 많아봤자 8천억 원에 불과할 것이다. 1조 원 안팎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일단 러시아의 비중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그렇게 크지 않고 최근 러시아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비중이 가뜩이나 더 낮아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펀더멘털 이 투심 악화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쨌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조금이라도 유입이 된다면 지수가 튀어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볼만하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챙겨봅니다. 만약에 MSCI 이 러시아 퇴출로 인해서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대형주, 시총 상단 종목들 중심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 이 종목들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차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러시아의 MSCI 신흥국 지수의 퇴출, 이것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 상태고 패시브 자금이든 액티브 자금이든 다 이렇게 끌어모은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몇 조 가까운 금액까지 최대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기 전에 러시아 비중이 아까 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5%인데 3%였거든요. 그만큼 만약 뭐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퇴출되지도 않았겠지만 그 전에 어떤 3% 자금이 1.5%까지 줄어들면서 이 금액이 편입이 된다. 그리고 지금 MSCI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뭐 0.19% 뭐 이 정도 수혜를 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다 합쳐서 최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안에 어떤 유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이 이슈를 지금 타이틀 첫 번째로 달았는데 생각만큼의 기대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하지만은 큰 어떤 금액을 너무 예상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러시아의 그 기업들이 성장된 게 바로 이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퇴출이 되면서 이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 자금에 그 전에 러시아의 에너지주를 담았었던 기업들을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주들의 그 매수세가 나오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에너지 관련주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보이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안에 없는 어떤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그 에너지 관련주의 자금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에너지주들의 같은 경우는 유가도 지금 뭐 $100 돌파하는 선에서 이런 호재까지 겹친다고 한다면 최근의 상승 랠리를 더욱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매수 자금은 생각보다는 작다. 하지만 이 에너지 관련주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다른 우리나라 어떤 수출 기업들 대비해서 많을 가능성이 액티브 자금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차장님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그동안 좀 덩치가 좀 자그마한 석유화학주들, 뭐 이제 기름값, 그 유가 올랐을 때 연동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이미 많이 튀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등의 좀 굵직한 기업들은 이제 오늘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쪽으로 좀 따라붙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뭐든 상관이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이제 뭐 정유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유가에 상승되는 영향이 큰 게 바로 정제 마진과 관련된 정유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업종 대비는 좋아요. 좀 중국 쪽에서도 소비자 심리가 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유화학 업종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이 안에서 어떤 세분화라고 한다면은 뭐 LG와 어떤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보다도 이 정유 업종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S-오일처럼 어떤 정제마진 또 이제 유가 상승하면은 레깅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 두 달 후에 어떤 그 유가가 올랐을 때 이 차익 관점에서도 스프레드가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종목 대비해서 이 정유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유가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느낌상은. 네, 지금은 이게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생산 제한이 아니라 지금 유가가 오르면서 이 오펙 관련된 기업,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자기네들이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요. 돈도 벌고 네. 자기네들이 이제 우위에 있는 입장이기 맞아요. 때문에 누구도 마찬가지죠. 국가든 개인이든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손해보는 부분은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위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저는 더욱더 강하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S-오일을 비롯한 정유주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동안 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유가가 이렇게 튀어오른 데 비해서는 오르지 않았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면서 한번 흐름 지켜봐야 되겠어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차장님과 이 자동차 얘기도 좀 뭐 중간중간 계속 해오기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슈가 여럿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현대차, 기아차. 반등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상승폭이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저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악재투성입니다. 큰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 서방 국가들의 제재 들어간 거, 이거 자동차주들에게 악재다라는 거 한 가지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신차를 아주 빨리빨리 못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악재입니다.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주가 한번 보시죠. 2021년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현대차 주가가 30만 원 거의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염없이 떨어졌고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6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는 또 큰 폭으로 더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나타나면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등등의 수출 대금을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장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우리의 자동차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엊그저께까지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미 상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재는 FDPR이라고 해서 해외 직접 제품 규제에서 예외로 된다. 그러니까 군사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출 허용한다. 고로 괜찮다 자동차 업체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 악재는 그렇다 쳐요. 두 번째 반도체 쇼크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이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반도체가 빨리 부품이 공급돼야지 신차를 만드는데 아이오닉 5 출고까지 1년이 걸린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인기 차종 역시 1년 걸린다. 이 출고까지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소렌토를 비롯한 일부 차종 이거 1년 탔다고 하더라도 중고시장에 지금 내놓으면 신차 가격보다 프리미엄 더 붙여서 팔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기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현대차의 판매 실적이 그러면 안 좋았느냐? 2월에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수급 난 이후 최초로 이 수치가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30만 4천 대가 판매가 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 추세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이 뉴스는 반도체 난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해결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동차주 지금 그런 바닥을 찍었으면 살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사장님, 그동안 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실 때 올라가야 된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네네네. 네. 우선 맞습니다. 러시아 이쪽에서의 리스크는 우리나라 그 자동차 수출하는 게 바로 이제 미국, 중국 다음에 러시아가 가장 큰 시장은 맞아요. 하지만 비중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과 중국 쪽으로의 수출 부분에 비하면은 뭐 큰 타격,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두 자릿수 타격은 나오질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 뭐 이거에 대한 노출에 대한 빈도수는 지금 계속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 바닥을 찾아가지고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미 좀 시장에 좀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 관점을 가지되 보유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분할 매수로 또 어떤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부분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 전에 해외 쪽에서의 그 판매 부분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미국 쪽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의 비중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3위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그럴 때 너무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선제적으로 주가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반도체 쪽에서의 이 어떤 그 생산에 대한 이 수급 불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긴 맞아요.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는 2월 달에 뭐 도매 판매나 또 그리고 해외 쪽에서 미국 쪽 판매를 본다고 한다면 꾸준히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 상은 좀 불안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살얼음판을 좀 걷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이거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 쪽에서 네온가스에 대한 부분이 좀 절대적인 상황에서 러시아 쪽에 70%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반도체 그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펀드멘트나 이거는 큰 변화는 많이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 낮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거의 20% 가까이 현대차, 기아 주가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목표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매매 관점에서는 보유자는 보유,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지루한 시간의 연속이죠. 하지만 이제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더 기다리시라라는 말씀드려보면서 타이밍 왔을 때 또 저희 차장님과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패스할게요. 다음 쪽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저희도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기금들이 정말 밉상스럽게 많이 팔고 나갔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요. 계속해서 팔고 나가는데 이 무려 21개월 만에 이번 달 들어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이어서 이 흐름을 좀 추적해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지금 정리된 표인데요. 연기금이 출창순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이 판 거, 뭐 적으면 덜 판 거, 어쨌거나 다 판 거 뭐 이랬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살짝의 순매수로 돌아섰고 매일매일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뭐 사나가 궁금합니다. 한번 뭘 사고 있을까요? 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카카오페이 많이 사고요. 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이렇게 카카오 그룹주들 많이 담아가고요.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도 담아가는 모습. 뭐 이거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차장님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차장님께서 뭐 어련히 좋아요 안 하실 거 아는데요. 그래도 혹여나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우리 차장님의 픽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지금 이제 상위 종목들 본다고 한다면 공통적인 게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던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연기금들이 좀 매수하는 부분이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주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펀드멘탈이나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카카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매수세로 관점하되, 딱 한종 말씀은 롯데케미칼을 그나마 좀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주셨던 종목 플러스에서 이슈 1번에 살펴봤었던 정유주들까지 저희 리스트업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되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국내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양지수 모두 장중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1% 넘는 높은 상승폭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1% 넘는 상승폭 보이고 코스닥은 그보다 더 큰 상승폭 보이면서 14거래일 만에 무려 900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네, 장중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오늘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외국인이 물건을 매수 사들이는 데 성공을 하면서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원, 100억 원 매도를 보여줬지만 현재 기관은 현재 마감 기준으로는 5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주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높은 상승폭 그리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삼성전자는 72,900원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도 129,000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오늘 그동안은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 지수가 조금 높아지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오늘은 4% 넘게 오르면서 17만 원 선, 18만 원 선 가까이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기아차도 2%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세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가면역 치료제 판매를 결정하면서 국내 판매를 결정하면서 오늘 7% 넘는 대부분의 높은 상승폭 보이면서 마쳤고요. 또 게임 중 카카오 게임즈 오늘 약세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게임주 중 홀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마주 보시죠.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부토건은 10%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마감하고 있고요. 애니능률과 덕성우선주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안랩과 써니전자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개별주들 살펴보시면 오늘 덴티움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또 지금까지는 저평가됐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 20% 넘는 상승선 그리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또 판타지오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선 채 마감합니다. 한편 얼마 전 넥슨 창업자 김정주 대표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른 지배구조가 개편될 거라는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넥슨GT와 넷게임즈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